네,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한밭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스타트하우 창업 포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좀 진행이 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 채팅창에 1대1 멘토링 지금 오픈 채팅방 링크를 걸어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이미 성과를 이룬 전문가들을 1대1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도 멘토링을 받고 싶은데 생각만 하셨다면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접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시부터 진행은 법입니다. 키워드가 법인데요. 사실 법이라고 하면 이거 너무 어렵다. 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키워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변호사이자 변리사이신 문성현 연사님께서 법률과 방법이라는 주제로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되는 법률 상식, 그리고 계약할 때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 다양한 기업 법률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큰 박수로 한번 맞아볼까요? 저희 문성현 연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과 방어에 대해서 강연을 할 문성현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주식회사 T&E 파트너스에게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스타트업을 운영하면 많은 법적인 문제를 겪게 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계약서는 그 계약서만 잘 써도 많은 점을 방어할 수 있고, 근데 계약서를 이제 너무 경시해서 쓰는 경우에 나중에 그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약의 기초적인 부분과 이제 가장 스타트업에서 매우 중요한 투자 계약서 관련해서 유의사항,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계약이란 그 문헌적인 의미만 보면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통하여 특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오늘은 내가 청소를 할 테니 B는 내일 설거지를 해달라 라고 서로 합치가 됐다고 하면은 이 역시 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계약이란 거는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두 계약으로만 계약을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 계약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A가 먼저 청소를 했는데 B가 설거지를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A는 B에게 왜 설거지를 안 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의 중재를 부탁하려고 C에게 요청을 했을 때 이러한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계약서는 제3자에게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타트업 경영 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부터 각종 매매 계약, 용역 계약, 물품 공급 계약, 투자 계약 등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종류의 계약이든 일단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리나 의무 행사가 계약 내용에 귀속되게 됩니다. 계약 체결 이후 계약 당사 중 일방 또는 쌍방 모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그 계약서 문구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만 잘 쓰셔도 대부분의 법률적인 문제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계약서에 쓰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위약금이라고 하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는 조항인데요. 이 조항은 이제 민법 제 398조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위약금 규정의 예시를 보면 이제 곽과 을은 본계약서 체결 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된다 라는 조항이 보통 위약금 조항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금을 거는 경우 이제 계약이 파기됐을 때 계약금의 배액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와 유사하게 이제 위약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위약벌이라는 거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로 정한 위약에 대한 벌칙을 의미하는 걸로 법원에서 강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법원의 강경이 불가능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계약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법원에다가 그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손해배상 액수가 그 위약금으로 이제 기재가 돼 있다고 하면은 법원에서 그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액수를 강경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벌로 기재된 액수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강경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위약벌이 강경이 안 되면 위약벌로 무조건 기재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소 양속에 반하여 무효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데요. 이 의미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납품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납품을 하지 못했을 때 위약벌로 10억 원을 배상해라 라고 했을 때 너무나 과도한 벌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법원에서는 그 조항 자체를 무효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벌 규정을 작성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작성을 하셔야 무효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위약벌 조항의 예시를 보시면 각과 을은 보험계약서 체결 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 5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해야 하며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위약벌 조항의 예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위약벌이라는 조항은 이제 그 위약벌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약벌로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유리합니다. 그 중에 또 많이 쓰는 용어로 이제 계약의 해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해제와 해지를 보통 많이 구별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어떤 효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라고 하면은 계약 자체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A가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래 그 계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B는 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A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원상회복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시적인 조항을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그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통 예시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계약의 해지는 이제 계약의 해지와 달리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속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A와 B 사이에서 1년간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A가 6개월 정도 납품한 이후에 어떤 해지 사유가 발생을 해서 계약을 해지가 된 경우에는 남은 6개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납품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예시적인 조항을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파산, 해산 또는 청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상대방은 그 사건이 발생한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기재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계약서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이해관계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계약서에서는 이제 이 이해관계인의 용어는 잘 쓰지 않고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결국에 쓰셔야 되는 투자계약서에서 늘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 이해관계의 의미를 보시면 이제 특정한 사실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통 투자계약서에서는 대주주, 대표이사가 이해관계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예시에서 투자계약서를 보시면 투자자 A 주식회사, 투자 대상 기업 B 주식회사, 이해관계인 대표이사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계약서가 있겠지만 일단은 실질적인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해드리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이제 많은 스타트업이 가장 중요하게 작성해야 되는 중에 하나인 투자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 계약서의 구조는 결국 그 당사자를 보면 투자자, 그리고 투자 대상 기업, 그리고 이해관계인, 이제 보통 뭐 창업자나 대표이사, 대주주가 이해관계에 들어갑니다. 이 세 사이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벤처 투자 계약서에는 그 내용으로 이제 결국 주식 인수 계약서, 그다음 주주 간 합의서, 특약 등이 이제 그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 처음에 많이 작성하게 되실 어떤 상환전환 우선주 투자 계약서를 일단 예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주 투자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그다음 우선주의 내용, 그다음 거래 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거래 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그다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계안의 일반 사항, 특약 사항 등으로 이제 내용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주 인수에 관한 사항 중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중 중요하게 보실 부분 중에 하나인 진술과 보장 조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진술과 보장 조항을 한번 예시적으로 이제 조항을 보시면은 그 투자 대상 기업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뿐만 아니라 납입기일 및 발행일 현재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진술의 내용은 모두 진실하고 정확함을 보장한다 라고 이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 조항은 이제 투자 대상 기업에서 진술과 보장 조항을 위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결국 그 조항을 보시면 지금 예시적으로 이제 기재한 것 중에 투자 대상 기업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뿐만 아니라 납입기일 및 발행일 현재에도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한 것은 없다 라는 조항이 이제 예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 기업의 이제 모든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 기업에서 이제 주장하는 어떤 기초되는 사실에 대해서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게 손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투자 대상 기업의 어떤 상태, 뭐 법규 위반이 없다, 그럼 대표이사도 뭐 횡령배임의 등으로 조사받는 게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조항들을 이제 보장 조항으로 넣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서 그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그 내용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보신 이제 행정법규를 위반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를 했는데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대상 기업은 현재 행정법규 위반이 있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투자자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 이 계약 자체는 해제나 해지 사유가 됩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 체결 당시 투자 대상 기업이 진술과 보장 조항을 위반하고 있었음을 알면서 투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 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된 이상 그거에 대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투자 대상 기업은 계약 체결 당시에 투자자가 이미 알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게 보다 유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거래 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중에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에 대한 조항을 보시면 투자 대상 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이제 서면 동의, 이제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투자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 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라는 거는 이제 협의권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는 이제 투자 대상 기업의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하여 동의권과 협의권을 보장받음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를 할 수 있고 투자자로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보통 동의권 조항은 사전 서면 동의를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 위반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 동의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이제 운영하는 입장이거나 차후 이제 기업이 좀 성장한 입장에서 결국 경영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의권 관련해서 뭐 정관을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아라. 직원을 고용할 때도 동의를 받아라. 뭐 누구와 계약을 맺더라도 동의를 받아라. 라는 식으로 동의권 조항을 넣게 되면은 결국 대표이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권 조항이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정말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통 스타트업 쪽에서는 이제 투자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 경우 보통 그 협의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금전적으로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제공한 투자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자가 제공한 투자 계약서에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서 이거는 너무 무리한 요구다라는 거를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리하게 작성된 투자 계약서의 경우에는 그 투자를 받지 않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 협의권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상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양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협의가 된 거냐라고 보기에는 이미 그 동의권에서 이 동의를 받으라는 걸로 이제 규정하고 있어서 협의라는 의미는 의사 합치에 이르지 않더라도 의견 교환을 했다라는 것은 협의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대상인 기업의 경우 투자 계약서 작성 시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최대한 많은 부분을 동의권보다는 협의권을 규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협의권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만약에 협의권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이나 뭐 서면의 형태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뭐 일주일 내로 답변을 달라. 그렇지 않다면 동의한 걸로 협의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합니다. 그 우선주 투자 계약서 중 이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요. 그중 이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고의에 의한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 대상 기업은 위약벌로 투자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이제 위약벌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약벌을 규정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은데 이제 고의로 계약을 해지한다던가 아니면 대표이사가 뭐 배임 또는 횡령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이제 보통 위약벌로 많이 규정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손해배상 위약금 조항을 보시면 투자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별도로 지급하여야 된다. 이거는 결국 위약금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약벌 조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강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무효한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무효로 판단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 기업은 위약벌 조항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위약금 조항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의 의미로 위약금 규정이 있는 경우 입증 책임 완화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이 의미는 예를 들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투자자가 당연히 투자 대상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걸 다투는 경우에 얼마나 손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위약금을 이제 조항을 주게 되면은 그 액수를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그 위약금 액수 전체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강경이 가능합니다. 결국에 위약벌과 위약금은 이제 그 효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계약서를 보실 때 위약벌로 된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게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사유에 대해서 위약벌로 규정한 거가 아니라 과도한 부분을 이제 위약벌로 규정한 경우에는 꼭 수정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제가 자문하는 기업의 어떤 투자계약서를 자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있어서 투자계약서를 이제 검토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마지막 협의 이틀을 앞두고 그쪽에서 이제 투자자 쪽에서 투자계약서를 수정해서 보내왔는데 이 위약금 조항을 모두 위약벌로 고쳐서 보내온 겁니다. 결국 이제 만나서 이제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이렇게 위약벌로 다 하시면 어떡하냐,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손해배상이랑 뭐 액수가 규모가 같기 때문에 위약벌이랑 위약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그냥 다 위약벌로 하자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 이제 뭐 같다고 하면 그럼 위약금으로 하자고 이제 결국 설득을 해서 결국 위약금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약벌로 하는 게 유리하겠지만은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구별이 없다라는 식으로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위약벌 조항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중에 이제 이해관계인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시적인 조항을 보면은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상 투자 대상 회사의 모든 의무를 투자 대상 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투자 대상 회사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근데 이 조항을 보시면은 투자 대상 회사의 모든 의무를 연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괄적 연대 보증으로 예전에 투자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간혹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포괄적 연대 보증 조항은 이제 배제하는 분위기고 결국 이 수정된 걸 보시면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상 투자 대상 회사의 모든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 권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회사와 함께 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보통 수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해관계인이 어떤 경우라도 이제 회사와 연대하지 않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인을 어떤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결국 실질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관계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뭐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받게 되면은 뭐 작게는 뭐 몇 천만 원, 몇 억, 결국 시리즈 A 넘어가면 수십억에서 뭐 수백억까지 투자를 받게 되는데 그 계약서 하나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여건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협의 가능성 및 협의 유의점을 포함한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과정을 협의할 때 어떤 걸 우리가 유의해야 할지를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드시고 투자자가 이제 제공하는 이제 투자 계약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유의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사의 동의권 및 협의권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자별로 그 항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이제 그 투자자가 사용하는 이제 일반적인 투자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협의권과 동의권 항목들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가 한 명만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나중에 되면 투자자들이 10명, 20명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각자의 어떤 동의권이나 협의권 조항이 다름으로 인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다가 어떤 동의권 위반 사례가 발생하거나 협의권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뭐 주주간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스타트업 운영하는 입장에서 동의권 및 협의권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줄지를 먼저 정하시고, 투자 대상 기업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서로 다 통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어서는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할 건데, 잠깐 5분만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하겠습니다. 그 지식재산권의 체계를 보시면은 보통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산업재산권의 경우에 이제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결국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특허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앞서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이제 보호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다고 하면은, 결국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근데 과연 특허 출원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영업비밀로 그냥 관리를 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특허와 영업비밀에 대해서 한번 그 차이를 보시면은, 이제 특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특허권의 등록을 받아서 권리성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보호가 됩니다. 근데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뭐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후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영업비밀이라는 거는 보통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KFC의 어떤 뭐 그런 레시피 또는 코카콜라의 레시피 같은 거를 영업비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과연 특허권보다 유리하냐라고 보면, 특허권의 경우에는 이제 보호기간이 20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영업비밀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출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허권의 경우에는 20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런 다른 일반인이나 어떤 기업들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들 이제 겪게 되시는 게, 그 제약 특허의 경우에는 그 제약의 어떤 특허 보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많은 다른 제약 회사들이 해당 약품에 대한 어떤 카피약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특허의 경우는 이제 그 특허 출원할 때 이제 특허 청구항별로 이제 보호 범위를 정하게 되고, 그 특허 출원을 했을 때, 한국에서 만약에 특허 출원을 했을 때 미국에서도 이거를 보호를 받을 수 있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특허권은 그 등록된 국가에 한해서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국이 아니라 뭐 일본, 미국까지 진출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특허를 출원하실 때 이제 미국과 일본의 특허 출원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출원하실 때는 결국 그 비용 및 어떤 유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나라에 출원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서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특허 출원에 있어서 이제 고려사항을 좀 보시면은, 이제 관련 기술 분야의 제품이나 기술의 주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영업 기술의 주기가 굉장히 짧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특허 출원하는 경우엔 이제 그 등록까지의 기간이 출원으로부터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미 그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는 기술이 이제 쓰지 않는 기술이 되고 막 기술이 이제 변경되는 상황이 온다면 특허 등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영업비밀로 관리해서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특허 유지를 위한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통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으로 추정해서 기술을 알아내는 것으로, 이게 단순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창작성이 돋보이는 특허의 경우에는 그 제품만 보고 이게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이거를 카피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보호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허를 보유할 땐 어떤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다면 등록된 특허가 많다고 했을 때 향후 투자를 유치하거나 어떤 회사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특허법 제29조를 보시면 이제 특허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어차피 법적인 거를 전부 다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라서 내용만 보시면 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지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제외 요건으로 내용을 보시면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발명,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미 대중들이 알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을 보시면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1항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부분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이제 결국 특허에 대한 진보성 판단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특허를 낸다고 했을 때 일반인은 그 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발명할 수 있는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입장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해당 분야에 있는 그 기술자의 수준에서 이거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개발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업성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보시면 이제 실시 불가능한 발명, 뭐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은 이제 물리법칙상으로도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은 실제로 만들 수 없는 어떤 발명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어느 안전성이나 뭐 위험 방지 수단이 확보되지 아니한 발명은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의료기기 및 의약품 발명이 이제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해서 특허를 인정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때 그런 특허권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결국 이는 어떤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국내에서만 공개가 되지 않아야 되냐 아니면 해외도 그래야 되냐라고 보면 국내에 불문하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의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지 또는 공연 실시라는 부분은 이제 공지란 이제 발명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얘기하고 공연 실시란 발명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 공지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공개된 자료를 검색을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공지되었다 볼 수 있고 이제 공연 실시라는 거는 이제 대중이 이제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발명을 실제로 실시를 한 것, 시행을 한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근데 물론 스타트업을 운영하실 때 그 직원들도 당연히 그 발명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고 그 기술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공개된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밀 유지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나 어떤 운영을 하실 때 그 외부 업체와도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해서 보여주고 공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비밀 유지 서약서라든지 해서 비밀 유지 의무를
꼭 받으시는 게 기술 보호보다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박람회나 출품 같은 걸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럼 특허 출원이 되지 않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특허법에서 이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항을 보시면은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그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 같은 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본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1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발명을 이제 출품회에서 어떤 박람회에서 발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월을 지나게 되면은 특허로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12개월이란 기간조차도 원래 예전에 6개월이었는데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늘어난 기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발명을 가지고 본인이 발명을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는 어떤 불이익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대중에 공개했을 때는 꼭 특허 출원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진보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반도체에서 이제 그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과연 쉽게 개발할 수 있는지 개발할 수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특허권을 등록을 받는 것보다는 결국 등록받는다는 거는 어떤 제3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거를 방지하려고 특허권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제 이 B라는 회사에서 개발하고 이제 시판하고 있는 제품이 우리 A라는 회사의 제품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근데 하지만 누구나 봤을 때 흡사하고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꼭 특허권에 침해를 하냐라고 보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그걸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연필이 있고 연필에 지우개를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제가 특허를 받고 싶어 했는데 이걸로는 뭐 진보성 어떤 쉽게 개발할 수 있으니까 특허를 등록을 못 해주겠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라는 회사가 그러면 연필에 지우개를 달고 손 지지대도 달겠다. 그럼 이러면 특허가 등록이 됩니까? 라고 했는데 이것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연필에 지우개도 있고 손 지지대도 있고 불빛이 난다. LED로 불빛이 나는 연필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정도는 통상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특허로 등록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특허 자체는 연필에 지우개가 달리고 손 지지대가 있고 LED로 불빛이 나는 그 전체에 대해서 하나로서 인정을 받아서 특허가 등록이 된 겁니다. 따라서 어떤 B라는 업체가 지우개는 있고 LED도 불빛이 나는 연필을 판다고 했을 때 이 업체가 판매하는 물품은 손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랑 동일한 물품으로 보지 않아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특허를 출원할 때는 그 청구항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이런 관련 사건을 할 때 이제 안전비계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안전비계는 이제 공사장에서 보통 사용하는 어떤 이제 안전 지지대를 말을 하는 건데 결국 A라는 업체가 이제 B 업체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이제 소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B 업체는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연필의 지지대를 제외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결국 특허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억울한 사례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출원하실 때 얼마나 청구항과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마케팅의 목적이나 어떤 과시의 목적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기술은 꼭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허를 받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만약에 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은 그 특허 출원하실 때 그 청구항이나 그 범위에 대해서 보다 깊은 고민을 하셔서 출원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특허를 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호를 받는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특허 출원 후에 그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는 그 출원된 특허가 제대로 출원된 건지 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돼서 왜 그 변리사분이 이렇게 출원을 하셨냐라고 문제를 삼아봐야 이미 늦은 거기 때문에 최초 출원 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변리사들이 이제 특허를 출원할 때 각자의 이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기통신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기계 쪽 특허를 전문으로 출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특허가 어떤 분야인지를 먼저 아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술이 있는 변리사를 찾아가서 출원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그 고도한 기술을 이해하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리사분들을 보시면은 뭐 박사학위나 그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 많아서 결국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변리사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제 균등침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 이제 연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연필에 이제 지우개와 LED 불빛과 지지대가 있는 연필을 출원했습니다. 근데 이걸 출원했을 때 그 지지대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지지대다라고 출원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B라는 업체가 동일하게 하지만 그 플라스틱 지지대가 아닌 뭐 금속으로 만든 지지대를 만들어서 굉장히 흡사한 제품을 판매한다고 보면 결국 이건 실질적으로 그 기능과 성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지대를 넣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로 판단되지 않겠지만은 지지대를 다른 어떤 재질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침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결국 이제 특허권 침해가 있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자기가 침해받았다는 사람이 특허권의 침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특허 소송을 하다 보면 이제 시판되는 제품, 간단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침해한 제품을 입수해서 그걸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부분이 침해고 침해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공장의 큰 설비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다른 업체에서 그걸 침해한 걸 실시하고 있다고 알게 되면은 그 설비를 저희가 입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서 어떤 검증이나 감정 절차를 통해서 이제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B라는 업체가 우리를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자료 수집을 미리미리 해놓아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침해하는 업체에게 경고장이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굳이 내용 증명 경고장을 보내야 되냐, 그냥 소송을 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을 보시면은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정인데요. 그 요건이 결국 고의적인 것인 경우에 3배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자기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고의에 대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B 업체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너네가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라고 경고장 또는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그 B 업체는 그런 해당 내용을 받은 이후에
또 침해 행위를 계속한다면 당연히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침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빠른 시일 내로 경고장이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 금지를 위한 어떤 가처분 신청과 이제 본안 소송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보신다면 이제 가처분 같은 경우는 뭐 침해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결정까지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충분히 이제 어떤 침해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침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한 부분은 결국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결국 가처분 신청이 충분한 자료가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이제 기술 중에 하나로 이제 영업 비밀로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 규정을 보시면 소위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의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정의를 보시면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비밀로 관리된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영업 비밀이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이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비공지성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중이 알고 있는 것 자체는 영업 비밀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지가 안 된 거에 대해서만 영업 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회사에서 영업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업 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용해야지 영업 비밀로 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밀 관리성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제가 스타트업이나 어떤 회사들 소송을 하다 보면은 영업 비밀 침해를 했다, 아니면 이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우리 자료를 빼가서 뭐 유사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아니 이거를 영업 비밀로 관리를 하셨냐, 그걸 입증을 하셔라라고 보시는데, 대부분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이제 뭐 3명, 4명 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관계들이 보통 친한 관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비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자료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결국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돼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비밀 관리성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었는데, 지금 조문이 계속 개정되면서 지금 비밀로 관리된 부분만 남았습니다.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이 비밀 관리성 때문에 문제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많이 해준 겁니다. 근데 비밀 관리에 대한 방법은 결국 어떤 영업 비밀로 관리하는 어떤 문서 또는 파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파일에 이제 영업 비밀로 이제 표시를 하시고 지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 문서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도 제한을 하시고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는 형태로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리적 제한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서류의 경우에는 어떤 잠금 장치 해서 그 잠금 장치를 열어야만 그 서류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제3자 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영업 비밀을 보여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결국 영업 비밀이라는 걸 표시를 하시고 어떤 비밀 유지 서약서라든지 그런 걸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소송을 했을 때 지금 과연 이제 어떤 작은 업체 3-4명 되는 업체에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업체의 경우에도 이제 영업 비밀로 과연 이걸 관리했었냐라는 게 문제가 돼서 지금 소송에 어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하실 때 아무리 작은 규모로 하시더라도 꼭 비밀로 관리한다는 표시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따른 구제 방법 등을 보시면은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보면 이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금지 청구에 대한 범위는 그 행위의 금지를 이제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그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 행위의 제공된 설비의 제거에 대한 조치까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이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서 업체가 손해를 보게 되면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정경제법 제14조 2를 보시면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법원이나 이제 어떤 법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그 침해 행위 자체가 이제 고의적인 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어서 보다 폭넓게 그 손해를 배상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이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전까지는 이제 실제로 손해된 저희가 손해액을 입증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업체로서는 그 드러나지 않는 어떤 큰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그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정말 의미 없는 액수만 배상받는 게 많습니다. 따라서 결국 상대방이 이제 고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내용 증명이나 경고장을 통해서 미리 이제 고의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 보면 이제 그 침해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해외의 경우에 이제 외국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이제 영업비밀을 이제 유출한 경우고, 국내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이제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란 이제 어떤 특허권이나 이런 걸로 등록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이제 타인의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가서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결국 약간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보호할 방법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부정경쟁법 차목을 보시면은 이제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경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는 특허권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거래 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너네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길래 우리와 거래를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아이템이 있으니 저희한테 뭐 투자를 해주세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개발할 거니 뭐 공급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그 아이디어만 듣고 그래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하고 그냥 따로 같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교섭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경우에 그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기밀 유지 협약을 체결하시고, 그 제공의 목적은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아이템을 보여주는 거다. 당신이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에서 이용할 수 없다라고 꼭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근데 이러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우리 아이디어를 가져갔어요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절대로 소송에서 인정받거나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번잡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주고받은 문서는 이메일이나 서면 형태로 남겨두시고, 그리고 기밀 협약서도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건지, 어떤 부분을 기밀 유지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스타트업에서 많이 겪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이제 회사의 어떤 영업 비밀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나가거나 유사한 업종을 차리거나 아니면 경쟁 업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경업금지 약정서를 받게 되는 경우에 맞는데 그 결국 이게 가능하냐라고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도 근로자의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서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상으로도 어떤 업종에 종사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건 너무나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당연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이 받게 됩니다. 근데 경업금지 약정을 이제 유효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무런 어떤 영업비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에 전직을 못하게 하면은 너무나 과도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어떤 사용자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제 영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에 퇴사 시 뭐 1년 또는 2년간 다른 업체에 전직을 못하게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그런 영업금지 약정 자체가 유효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대가 지급이 없더라도 어떤 전직 금지를 인정한 사례가 존재하지만은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영업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급여를 줄 때 항목을 정해서 영업 비밀 관련한 어떤 대가로 지급한다라고 그 급여 명세서에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실제로 인정되는 건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만 인정이 되고 그리고 2년의 경우에도 굉장히 첨단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내에 정도로 그 약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업금지 약정을 이제 체결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그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무효가 판단된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근로자에게 대해서 경업금지 약정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 안심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요건을 맞춰서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해야 유효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 체결 시에는 유의할 부분은 이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장기간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한 너무 폭넓게 경업을 금지하게 되면은 너무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경업금지에 대한 따른 대가를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비밀 침해 예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입사 시 이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이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및 교육 등을 하셔서 이제 그런 서명 등을 받아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시고 특히 퇴사 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수인계 절차를 엄수하시고 어떤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시행 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뭐 자금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PC가 아닌 개인의 PC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개인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회사의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시더라도 개인 컴퓨터 사용은 꼭 제한을 하시고 회사 공용 PC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그 여기 나온 이메일로 저한테 따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뭐 특허, 뭐 위약벌 이런 키워드가 나오니까 약간 계속 어렵게만 느껴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위약금은 알았지만 위약벌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오늘 좀 새롭게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침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강의를 들었는데 저희가 질문을 해주신 걸 보면
만약에 내가 침해를 당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를 특허권자가 입증을 해야 될까요?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아, 모든 근거를 특허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네, 건가요? 결국에는 어, 그러니까 그 어떤 침해 사실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결국 이 사람이 내 특허권을 침해했어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아, 요거는 진짜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한 근거를 입증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미리미리 앞서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이런 자료라든지 이메일, 뭔가 종이로 남겨놓을 수 있는 이런 많은 자료들을 좀 알차게 모아 놓으시는 것도 이런 나중에 치매와 관련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예방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한국에서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은 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이게 최근에 도입된 개정된 법으로서 아직 네. 사례가 있는 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제가 아는 사건 중에서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된 사례는 없고요. 네. 근데 일단 근거 규정이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좀 더 폭넓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새롭게 좀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례는 조금 살펴봐야 하지만 미리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그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실질적 손해까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3배까지 이제 인정을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네네. 요 점들도 이런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면 내가 아무래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좀 큰 폭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이 사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플을 처음 가입할 때 이런 관련된 규정을 넣어놓으면 우리가 이게 방어가 되는 건지 아니면 방어가 된다고 했을 시에 이거를 좀 어떻게 규정으로 뭔가 처음 서비스 가입할 때 넣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플랫폼 비즈니스 하시는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방어의 범위가 지금 좀 불명하지만 일단 네. 말씀을 드리면 그 가입 시 이제 네. 보통 동의하게 되는 약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약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회사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규정을 이제 정해놓게 되는데요. 네, 사용자가 그 플랫폼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약관에 동의를 하고 네. 체크를 하고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약관에 좀 네. 규정을 해놓으신다고 하면은 네,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읽고 동의한 거기 때문에 네. 약관으로 많이 이제 규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이런 데이터베이서들이 그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약간의 그렇게 좀 명시를 해놓으면 저희 대표님들께서 조금은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네.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에 비쌀 대한 때,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형태를 이제 음. 누가 이제 카피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 아마 그 플랫폼 처음 서비스를 가입할 때 이제 저희 뭐 개인 정보라든지 네네. 약간 이런 것들이 DB로 남는데 이게 만약에 좀 어떤 불가피한 사례로 노출이 되거나 네. 약간 공개가 됐을 경우에 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나중에 내가 약관을 걸어놓으면 조금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궁금해 그렇지 않습니까? 하셨거든요. 개인정보 보호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이제 그 개인정보 관리하는 책임자를 둬야 되고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제 방비를 하지 않는 경우 네. 이 유출에 대한 책임은 결국 네. 사업자가 다 지게 됩니다. 약관에 내가 뭔가를 명시를 해 놨어도 네. 그것의 책임은 네. 분명히 왜냐하면 그 약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약관에 따라서 네. 너무나 이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약관으로 규제할 부분은 아니고 네. 특히나 개인정보는 그 네. 관리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어서 네. 특히 A라는 업체가 네. 이제 개인정보를 이제 받아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떤 연계된 회사의 B라는 어떤 업체에 이제 그걸 공유해야 되는 네.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그 가입자에게 공지를 해주고 동의를 받아야만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일단 책임자를 두셔야 되는 거는 사실 기본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불가피한 사례들로 노출되지 않도록 사실 좀 조심하는 게 가장 네, 조심하셔야 네. 되고 결국에는 어떤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서 네. 어떤 뭐 B나 C 업체에게 그 정보가 제공이 된다고 했을 때 네. 미리 약관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지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방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네, 거죠. 그렇죠. 아, 예를 들어 A라는 그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정보가 B 뭐 한밭대학교 이런 마케팅 활용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네, 규정들이 그거에서 좀 동의를 필요하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동의가 필요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그래도 좀 방어가 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측면이 있다라는 거. 요즘 또 너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그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거는 진짜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것들 한두 가지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이제 자금적으로 상황이 네.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를 한다고 보면은 계약서만 잘 작성하셔도 대부분의 문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어떤 업체가 이렇게 제공해줬으니까 네. 그냥 사인을 하지 마시고 그 계약 내용에 대한 문구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시고 그걸 확인하신 뒤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어른이 잘 작성해서 주셨겠거니 하고 그냥 사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모든 조항들은 나중에 나에게 직격타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 주셨던 위약벌 같은 것들도 그냥 놓쳤다면 이게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진짜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대표님들께 혹시 한 말씀,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네. 전문가의 그 의견을 구하지 않고, 네. 네.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를 작성했을 때도 혈육이 있는지. 네, 당연히 네.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한 책임은 네. 그 회사에서 다 지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 법적인 효력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문장을 만들고 뭔가를 시도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다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뭐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어떤 조항은 제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의견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잘 판단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이제 전문가 도움을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뭐 법률 상식이라든지 약간 사례들을 좀 들으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좀 풀어주셨는데 어떻게 저희 대표님들 향해서 이제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이런 좋은 강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제 한법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이제 주식회사 T&E 파트너스에게 대해서 되게 감사 인사드리고 일단은 스타트업 운영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근데 그래도 그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성공했을 때에 대해서 어떤 정말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라도 꼭 간과하지 마시고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그 전문적인 이야기 문성현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두 번째 강연을 마무리하고요. 약간 10분 쉬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세 번째 시간도 진짜 놓치시면은 안 되거든요. 아마존에서 이 아이템 하나로 성공을 한 김태경 대표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10분 쉬는 시간 가지신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